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국가직 국어 무선공학 개론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영역과 출제 난이도 그리고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입니다. 이번 26년도 난이도는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지 최상의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6 난이도로 무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문항, 최상의 문항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항을 한 제가 두 문항 정도로 해서 상을 두 문항 정도로 잡았고, 중문항 10문항, 하문항 8문항으로 예년에 비해서 그다지 어렵게 출제되어지는 않았다.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입니다. 자, 신호 해석에서 한 3문항으로 보는데 풀이의 변환 2문항, 데시벨 계산이 1문항이 있었고, 자, 특이점이 이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26년도 특이사항은 아날로그 변조가 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AM, FM 관련된 문항이 4문항,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출제가 되었고, 디지털 변복조 ASK, FSK, PSK 이런 부분들이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 하나의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PCM에서 한 문항, 예년에 PCM은 한 두 문항 정도 출제되는데 올해는 한 문항으로 그냥 아주 나와야 될 문항이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통신 시스템입니다. 통신 시스템에서 6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레이더 문제가 2문항, 그 다음에 위성통신에서 2문항, 이동통신에서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근거리 무선통신 WPAN이라 그러죠. 근거리 무선통신에서 UWB 문제가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전파 및 안테나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특이점은 아날로그 변조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변복조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아마 디지털 변복조 쪽에서 많이 출제가 좀 될 거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무선공학 개론이다 보니까 예년과 같이 전파 및 안테나 이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 지방직 통신이론과 군무원 통신공학에서는 이 전파 및 안테나 파트가 상당히 좀 적게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26년도 무선공학 개론은 무선공학 개론인 만큼 전파 및 안테나 영역에서 예년과 같이 보통 한 5문항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그런 풀이의 변환에 대한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sync 함수를 풀이의 변환하면은 사각파, 렉탱귤러 함수가 되죠. 당연한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펄스 함수 델타를 풀이의 변환하면은 1이다. 맞죠?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를 풀이에 변환하면 사인 함수가 된다. 이거는 틀렸죠. 자, 우리가 코사인 함수를 코사인 2파이 fct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자, 델타 함수가 됩니다. 사인 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에 델타 f 마이너스 f0 플러스 델타 f 플러스 f0로 자, 코사인을 풀이에 변환하면은 델타 함수가 된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사인 함수가 된다. 이거는 틀렸죠. 자, 주기 임펄스 함수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주기 임펄스 함수가 된다. 이것도 우리가 풀이의 변환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4번도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동일한 기저대역 정보 신호를 아날로그 변조할 때에 변조된 신호 비변조파의 대역폭이 가장 좁은 방식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죠. DSB SC하고 DSB TC는 동일합니다. 밴드위드가 이거는 2배의 fs, 신호파의 밴드위드의 2배가 되는 겁니다. SSB 같은 경우에는 fs가 되죠. 밴드위드가 fs로 싱글 사이드 밴드, 그죠? fs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협대역 FM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칼슨스 룰에 의해서 밴드위드는 2배의 fs에 1 플러스 mf는 변조지수입니다. 협대역일 때는 내로밴드 FM일 때는 MF가 1보다 훨씬 작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시되죠. 그러니까 약 2배의 FS하고 같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협대역 FM은 AM의 밴드위드하고 같다. 그래서 2배의 FS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밴드위드가 작은 것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마이크로파 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우리가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에서 한 30GHz 아주 높은 주파수로서 주로 위성 통신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주파수를 우리가 마이크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위성통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라든지 눈, 안개 등의 기상 조건에 따라서 많은 감쇄를 갖게 된다. 강우 감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단파, 우리가 단파 통신, 단파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마이크로파에 비해서 아주 낮은 주파수라고 보면 됩니다. 단파에 비해서 마이크로파는 고지향성을 갖는 안테나의 소형화에 유리하다. 우리가 이거는 주로 마이크로파 통신은 파라볼라 안테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거는 소형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의 응용 분야는 위성통신이나 레이더 등에 사용된다. 맞습니다. 자, 자유 경로 손실, 우리가 이거를 패스 로스라 해가지고 경로 손실,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란다분의 4파이 d 제곱이 됩니다. d는 송수신 거리고 란다는 파장입니다. 그러면은 란다는 f분의 c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쓰면은 c분의 4파이 d의 f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경로 손실 LP는 f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으면 경로 손실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로 손실과 주파수는 제곱에 비례합니다. 주파수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틀렸죠? 제곱에 비례하는데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호의 전력 데시벨에 관련된 문제로서 전력이 10dB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 10dB라는 의미, 아주 쉬운 문제죠. 우리가 데시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력 데시벨이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이나 전류 데시벨이 있습니다. 전압이나 전류. 자, 우리가 전력을 이야기할 때는 10로그의 우리가 정폭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압 전류를 할 때는 20로그의 우리가 전압 이덕을 표시합니다. 자, 지금 문제는 전력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이 10dB다 이거죠. 10dB란 말은 요 A가 어떻게 되는 거죠? A가 10일 때 A가 10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A가 10이라는 거예요. 이덕이 10이라는 거죠. 그럼 10배 증가가 되어야만이 10dB 이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무선 통신하면은 나오는 것이 항상 이것입니다. 전리청 반사를 이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무선을 전공하시면은 대충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적으로. 자, 전리청 반사를 이용하는 것은 중파 MF죠. MF 대역하고 단파
HF죠. HF 대역이 우리가 전리청 반사를 이용합니다. 답은 바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제가 참고로 그림을 보면은 전리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 50km에서 약 500km 상공에 공기 입자가 태양 광선을 받아서 우리가 정기적인 이온화되어 정기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청을 우리가 전리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를 반사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이건 이제 주파수 그림인데, 지표파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장파입니다. 지표파를 이용하는 것은 낮은 주파수 장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파하고 단파는 전리청 반사를 이용해서 장거리 통신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리청 반사하는 것은 자, 중파, 단파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AM의 변조 방식 중에 VSB 잔류 척파대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VSB 문제인데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잔류 척파대의 대역폭이 신호파 대역의 1.25 25% 더 많다는 거죠. 뭐 이거는 사실은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자, 여기에 하척파입니다. 이게 이제 반송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척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신호파의 대역폭을 우리가 FS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1.25라는 것은 이렇게 잘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VSB 대역폭은 1.25 FS의 1.25배가 되는 거죠. 여기 25%가 더 늘어난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잔류 척파대라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 개념은 없어도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VSB의 특성, 변조 방식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척파대의 성형 필터를 사용한다. 이거를 우리가 잔류 척파대 할 때 이거 필터를 가지고 자른다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 성분이 없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직류 성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잔류 척파대를 이용합니다. 자, 2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DSB 방식보다 대역폭 더 좁은 대역폭을 사용한다. 당연하죠. DSB는 2배의 FS를 이용하죠. 근데 요거는 지금 1.25 FS를 사용하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 신호 전송, 주로 영상입니다. 텔레비전에 영상 전송을 할 때는 우리가 VSB를 하고, TV에 음성을 전달할 때는 음성은 FM으로 전송하고, 영상 신호를 전송할 때 VSB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풀이의 변환에 관련된 문제이면서 DSB, SC에 관련된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DSB, 억압반송파 AM은 우리가 곱셈기입니다. 곱셈기, 즉 평형변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형변조를 하게 되면은 DSB, SC가 나옵니다. 자, 신호파가 MT고 반송파 이것이 DSB, SC에 들어온다는 것은 즉 곱셈기입니다. 곱셈기에 이렇게 MT하고, 자, 여기 코사인 2파이 FCT가 이렇게 곱해져서 여기에 MT하고 코사인 2파이 FCT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 DSB, SC한 신호를 풀이의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MT의 풀이의 변환은 MF로 했거든요. 그럼 요거를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은 자, MT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MF가 됩니다. 자, 곱하기 자, 코사인 요거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2분의 1 델타 F-FC 플러스 2분의 1의 델타죠. 델타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풀이의 변환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2분의 1에 요 델타가 m으로 바뀌게 됩니다. mf-fc 플러스 2분의 1에 이것도 델타가 m 함수로 바뀌게 되죠. m의 fc, f 플러스 fc가 되겠죠. f 플러스 f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이 답이 되죠?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펄스파 레이더의 거리 분해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해능에 주는 핵심 요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더 공식을 몇 개를 한 5개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거리 분해능 델타 R은 공식이 2분의 C 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C는 빛의 속도고 요거는 우리가 그 펄스파의 펄스 폭을 의미합니다. 펄스 폭에 요게 거리 분해능은 비례한다. 거리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레이더를 쐈을 때 여기 근접되어 있는 목표물이 있죠. 그죠? A라는 목표와 B라는 목표 이것을 분해해내는 최소 거리를 우리가 델타 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펄스파를 이렇게 쏠 때 이 펄스 폭에 따라서 이 타우에 따라서 분해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요소는 펄스 폭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난이도 하의 문제입니다. 안테나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무지향성 안테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테나의 지향 특성을 이렇게 이용하면은 이득이 증가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향 특성, 지향성이 되겠죠. 자, 우리가 안테나의 이득은 G는 이타 D로서 표시합니다. 요거는 효율입니다. 자, 이타는 안테나의 효율이 되겠고, 자, 요것은 우리가 지향지수입니다. 지향성 특성이 됩니다. 이것은 안테나의 이득입니다. 그래서 안테나의 이득은 안테나는 이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율, 지향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가 아닌 것은 선형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PCM 관련된 문제로서 전형적으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거를 보게 되면은 신호파가 이와 같이 두 주파수가 이렇게 합성된 신호입니다. 자, 요거의 주파수는 8kHz가 되겠고, 자, 요거의 주파수는 2kHz가 되겠죠. 이 파일을 나누면은 주파수가 됩니다. 자, 나이키스트 표본화율로 우리가 t가 0에서 표본화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본화 샘플링 주파수는 어떻게 합니까? 2배의 FM 신호파, 이거는 뭐냐면 신호파의 최대 주파수입니다. 신호파의 최대 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이거는 8kHz가 되죠.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최대 주파수는 8kHz죠. 이게 8kHz입니다.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는 16kHz로 샘플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전송 속도를 봤을 때 전송 속도가 16 바이트 16,000 바이트로 전송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어떤 신호를 샘플링을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샘플링을 이렇게 해내는데 샘플링 속도가 자, 이 16kHz라는 것은 16,000 샘플이 나오게 됩니다. 샘플이 초당 이만한 샘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샘플을 우리가 몇 비트로 지금 표본당 비트 수는 이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n이라고 하겠습니다. 숫자 n. 그러니까 한 표본당 n 비트로 부호화, 지금 우리가 모르는 n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정의하면은 n 비트로 부호하면은 16,000에다가 곱하기 n
비트로 비트 per sec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전송 속도는 이만큼이 bps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 우리가 일반적인 전송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16,000에다가 곱하기 nbps로 전송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얼마냐면은 16,000바이트죠. 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바이트는 8비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전송 속도가 어떻게 되자면은 초당 16,000바이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8 곱하기 16,000 자, 그럼 비트로 바뀌죠. 그럼 bps로 전송한다 이거죠. 그럼 n이 얼마가 됩니까? n은 8이 되죠. 8비트로 부호화하는 거죠. 이거는 8비트 부호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옳지 않는 것, 전파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3에서 30GHz 주파수를 우리가 마이크로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파장으로 계산하면은 란다는 F분의 C로 계산해 보면은 대략 10mm부터 100mm가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틀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를 이 출제위원이 요구냐면 마이크로파니까 이게 단위가 파장이 마이크로메타겠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1번이 파장이 지금 요것이 틀렸죠. 대략 10mm에서 100mm 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밀리미터파라고 하는 것은 이 밀리미터는 사실 그래요. 밀리미터는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근데 밀리미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0GHz에서 우리가 300GHz 사이를 우리가 밀리미터파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란다는 F분의 C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1에서 1mm에서 한 10mm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작 주파수를 높일수록 안테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안테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안테나의 크기 우리가 4분지 란다가 있고 뭐 2분지 란타 안테나가 있습니다. 모노폴이라 그러고 이거를 우리가 모노폴 안테나라 그러고 이거를 다이폴 안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파장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안테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300MHz인 4분지 란다 모노폴 안테나의 길이는 25cm이다. 우리가 자유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란다를 300메가에서 란다는 F분의 C인데 F를 계산하면은 300메가면은 300에다가 메가면은 10의 6성이 되겠죠. 자,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 퍼 세크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1m가 됩니다. 그러니까 4분지 1 란다 안테나의 길이 L은 이거의 4분의 1이니까 0.25가 되겠죠. 0.25 메타, 즉 얼마 되냐면 25cm가 되어서 맞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 되어서 답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FM 변조에 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변조된 신호의 진폭이 일정합니다. 즉 피변조파의 진폭은 일정하고 주파수가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선형 왜곡, 우리가 전력정폭기의 비선형 왜곡이라든지 잡음에 강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해석입니다. 자, 우리가
비변조파의 대역폭입니다. 대역폭 하면은 칼슨스 룰에 의해서 2배의 fs 플러스 델타 f죠. 이 델타 f라는 것은 우리가 주파수 민감도 kf 곱하기 vs입니다. 자, 신호파의 진폭에 관계없이 대역폭이 일정합니까? 아니죠. 이게 신호파의 진폭의 밴드위드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자, 3번입니다. 칼슨의 법칙, 조금 전에 썼는데 칼슨의 법칙에 의해서 밴드위드는 2배의 fs 플러스 델타 f입니다. 자,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그러니까 전체 피변조파의 대역폭, 기저대역 정보 신호의 대역폭, 이것이 fs죠. fs하고 상관이 없다. 틀렸죠. 여기 fs하고 비례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변조지수하고 상관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자, 상관없이 이 말이 들어가 있고, 기저대역 정보 신호와 이것은 선형관계를 갖는다. 자, 4번입니다. 4번을 해석하면 FM식을 써보면은, 자, 어떻게 쓰냐 하면은 어떤 AC의 코사인 어떻게 씁니까? 오메가 CT 플러스 MF 변조지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MF에다가 요거 신호파 MT를 적분한 것을 이렇게 MF 곱하면 되죠. 이것이 변조지수죠. 이거 FM은 요 변조지수하고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요 MT는 적분한 것의 코사인이니까 비선형이죠. 코사인은 비선형 식이죠.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변조지수에 상관이 없이 있죠. 변조지수 MF에 상관이 있습니다. 기저대역 정보 신호와 기저대역 정보 신호 MT입니다. 이것과 변조된 신호 요 FM을 내가 썼습니다. 요 FM식과 선형관계를 갖는다. 이게 코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죠. 비선형이죠. 비선형 관계죠. 그 다음에 변조지수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래서 두 번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도 틀렸고, 그 다음에 변조지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FM 관련된 문제죠. 지금 조금 전에도 FM이고 또 FM이고 지금 우리가 이번 무성공학 개론에는 아날로그 변조에서 다섯문항이 출제되어서 조금 과도하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주파수가 10kHz인 정연파 신호, 이거는 신호파의 주파수죠. 자, 그 다음에 MT를 가지고 FM 변조를 할 때 그때 비변조파의 순시 주파수가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그러면은 대역폭은 우리가 칼슨의 법칙을 써서 하라 그랬고, MT의 최대값은 1이다 되어 있죠. 그러면은 FM 식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칼슨의 법칙에 의해서 밴드위드는 2배의 fs 플러스 델타 f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FS는 위에서 10kHz라고 이렇게 주어졌고, 두 번째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FM의 주파수가 이렇게 바뀝니다. 10의 8성 플러스 10의 5성 MT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요것은 반송파 주파수입니다. FC입니다. 반송파 주파수고, 요거는 델타 F입니다. 델타 F. 요게 최대 주파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넣으면 되죠. 2배의 FS가 얼마입니까? 10kH죠. 10 플러스, 자, 이거 델타 F가 10의 5성이니까 그러면 100kH죠. 10의 5성 헤르츠니까 100kHz죠. 그럼 여기다가 100을 넣고 이게 단위가 kHz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10이고 곱하면 220kHz가 밴드위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요 식이 뭐라고 하는 거죠? 델타 F입니다. 델타 F. 그래서 칼슨스 룰에 넣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어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유공간에서 무지향성 안테나,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의 거리를 이제 요겁니다. 자, 여기 안테나가 송신 안테나 TX가 있고, 자,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수신 안테나가 RX가 요리 있습니다. 자, 이거를 D를 우리가 3배를 증가시킨다 이 말이죠. 3에서 9km니까 D를 3배 했을 때, D를 했을 때, 자, 수신 전력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송신 전력은 멀어지기 이전에 몇 배가 되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경로 손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로 손실에 관련된 LP 패스로스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란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입니다. 자, 경로 손실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거리가 3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럼 경로 손실은 몇 배가 되죠? 제곱이니까 9배가 늘어나죠. 경로 중간에 여기 손실이 9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경로 손실이 9배니까 여기서 이제 신호가 9분의 1로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 송신 전력은 이게 이제 여기 수신에서 동일한 전파를 받기 위해서는 송신 전력을 9배를 해야 이것이 수신 전력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GPS 위성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선항법 시스템 GPS죠. 3차원 위치 정보와 그 다음에 시간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위성의 개수는, 자, 우리가 위치 정보만을 위해서는 3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오차까지를 정확하게 읽어내려면 위성은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이거는 이동통신 시스템 관련된 문제로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총 가용 채널 수가 정해진, 즉 총 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주파수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주파수 재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셀의 크기는 일정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클러스터의 크기, 우리가 이걸 K로 정의합니다. 클러스터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동일 채널 간섭이 감소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지금 제가 K가 7인 클러스터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 클러스터 내에 셀이 7개씩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 A를 보겠습니다. A셀하고 여기 A셀하고 동일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주파수를 재사용하는데 이 거리를 우리가 D가 됩니다. 자,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동일 주파수 재사용 거리는 루트 3K의 R입니다. 이거는 셀 반경이고 이게 클러스터 크기입니다. 클러스터 크기가 증가하면은 요 동일 주파수 간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간섭이 감소하겠죠. 맞습니다. 자, 클러스터 크기가 K가 작아질수록 K가 작다 이거죠. 지금 이거는 K가 7인데 예를 들어서 작아진다는 것은 요게 3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K가 3인 경우하고 K가 7인 경우 한번 보자고요. 작아질수록 각 셀에 할당되는 채널 수는 감소한다. 자, 이게 우리가 아까 100개라 했잖아요. 그죠? 100개에다가 이게 각 셀에 할당되는 채널 수, 이거 N은 어떻게 하냐면은 K에다가 총 채널 수입니다. 총 주파수 수예요. 자, K가 작아지면은 N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틀렸네요. 2번이.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한정된 주파수 자원으로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파수 재사용을 사용한다. 맞는 거죠.
동일 채널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인접한 셀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이것이 주파수 재사용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지구국과 위성통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지구고, 자, 여기 위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요 고도에 따라서 우리가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저궤도 위성은 우리가 한 1000km 상공, 이 정도 되겠고, 우리가 정지궤도라는 것은 36,000km 아주 높은 궤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보다 도플러 편의가 크다. 맞습니다. 이거는 도플러 편의라는 것은 FD라는 것은 란다분의 V 코사인 시타인데, 저궤도 위성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위성 편의가 크게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저궤도보다 전송 시간이 길다. 그죠? 높이 있으니까 갔다 왔다 하는데 전송 지연이 길다. 우리가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240ms 정도 전송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자, 태양, 지구, 위성 정렬 상태에 따라서 통신 품질이 변할 수 있다. 맞죠? 자, 일정한 품질 제공을 해서 정지궤도 위성은 하루에 2회 지구를 공전한다. 틀렸죠? 몇 회입니까? 1회죠. 1회 공전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펄스파 레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레이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안테나의 이덕이 클수록 탐지 거리는 증가한다. 맞죠? 그죠? 또는 우리가 송신 전력도 또 탐지 거리를 증가시키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볼게요. 목표물의 유효 반사 면적이 크면은 반사파의 전력이 커지겠죠. 그러면은 최대 탐지 거리가 증가한다. 그죠? 이것도 맞는 거죠. 자, 표적으로부터 반사된 신호를 이용하여 표적과의 거리를 계산한다. 그죠? 반사파 신호를 이용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최대 탐지 거리는 송신 펄서의 주기에 반비례한다 되어 있는데 주기에 비례합니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수신 전력 되어 있죠. 수신 전력은 곧 거리하고 탐지 거리하고 비례하겠죠.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송신 전력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안테나의 이덕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 여기에 또 파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수신 거리 L은 결국 파장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파장하고 주파수는 반비례니까 이거는 F의 제곱에 반비례하겠죠. 그 다음에 F하고 란다는 주기는 또 역수관계니까 T에는 제곱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 탐지 거리는 어떤 펄스의 주기에는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확정적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다중 안테나를 여러 개 쓴다는 거죠. 우리가 안테나를 우리가 와이파이 안테나 보셨었죠. 그러니까 이런 안테나를 여러 개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안테나를 우리가 이제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안테나 다이버시티, 공간 다이버시티라고 그럽니다. 다이버시티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공간 다이버시티, 스페이스 다이버시티를 통해서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다중 안테나를 이용할 경우에 이게 이제 송신 다이버시티 이덕을 얻기 위해서는
그죠?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안테나 간 상간도가 클수록 효과적이다. 이 상간도가 크다는 말은 뭐냐면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간도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상간도가 높으면은 동일하다 이 소리입니다. 동일하다. 상간도가 서로 안테나의 특성 상간도가 낮다는 것은, 상간도가 제로라는 것은 독립적이단 말입니다. 서로 다이버시티라는 뜻은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 그러니까 이 역할들이 서로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테나 성능, 전체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이버시티라는 뜻을 좀 기억하면은 서로 이것들끼리 서로 좀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죠. 다양성을 가져야 전체 이득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틀렸습니다. 상간도가 적어야 돼요. 적을수록 효과적이다. 이게 다이버시티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OFDMA가 나왔고, 그 다음에 SCFDMA가 나왔어요. 이거 자주 출제가 됩니다. OFDMA. 이거는 PAPR이 큽니다. PAPR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런 겁니다. PAPR이라는 거는, 자, 요거는 피크죠. 피크죠. 요거의 에버리지는 이게 평균입니다. 에버리지. 자, 요가 PAPR, 피크하고 에버리지의 비율이 크다 이거죠. 편차가 너무 크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PAPR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크면은 송신기에서 전력 정폭기의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OFDM은 다 좋은데 PAPR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SCFDM이에요. OFDM은 다수의 부반송파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것끼리의 간섭에 의해서 PAPR이 커지는데, 이거는 싱글 캐리어거든요. 싱글 캐리어. 하나의 반송파를 사용해 가지고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OFDM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예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싱글 캐리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PAPR이 작아요. 그래서 전력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이제, 자, 제가 그림은 또 좀 지우고, 자, 그림을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게 기지국입니다. 기지국이고 이게 이제 모바일 스테이션이죠. 그래서 OFDM은 효율이 낮기 때문에 기지국에서는 좀 전력 효율이 낮아도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는 하향 링크에서 OFDM을 사용하고, SCFDMA는 상향 링크에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게 모바일 스테이션은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스테이션에서 전력을 기지국으로 보낼 때는 SCFDMA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향 링크, 요 중요합니다. 상향 링크에 적합한 방식이다.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WPAN 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WPAN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리 개인 통신망,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어로서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종류에는 우리가 블루투스, UWB, 지급이, RFID 등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블루투스는 표준이 IEEE 802.15.1입니다. 이거는 UWB는 802.15.3을 쓰고, 지급이는 802.15.4를 씁니다. 지금 UWB에 관한 지금 문제죠. 사실은 UWB에 관한 문제로서 이거의 표준은 1은 틀린 거죠. 802.1, 802.1은 우리가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가 표준 802.15.1
1을 쓰고 있고, 자, UWB에 관한 문제죠. 그러면 802.15.3a, 뭐 A는 버전입니다. 이거는 3번, 4번이 맞는 거고, 자, 스펙트럼 밀도가 높다, 낮다. 스펙트럼 밀도, 자, 밀도 한번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와이파이라든지 뭐 블루투스 이런 거는 스펙트럼 밀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UW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력 밀도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낮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무선공학 개론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